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아저씨, 저희 오빠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군부대 정문 앞에서 두 소녀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14살 쌍둥이 자매가 차가운 철책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다. 규정상 안 된다, 꼬마야. 위병은 규정을 들어 면회를 거절했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보호자 서명 없이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현실. 오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군인인 그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다. 새벽 5시 반 생활관의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한도윤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쓴 편지가 제대로 전해졌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겨울철 한파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길바닥 좌판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한도윤, 또 일찍 일어났네. 옆 침상에 누워있던 문기찬 병장이 몸을 일으키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27살인 기찬은 입대 전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도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형, 죄송해요.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도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기찬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다. 괜찮아. 어차피 곧 기상이잖아. 그런데 너 요즘 밤에 편지 쓰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은데 몸 괜찮아? 도윤은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다. 사실 요즘 들어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입대하기 전까지 3년 동안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해 왔는데 군에 와도 마음은 늘 집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상 나팔이 울리자 생활관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졌다. 20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침상에서 뛰어내리며 세면과 정리를 시작했다. 도윤도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세면장으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제 서유리가 보낸 편지에서 할머니가 폐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75살의 몸으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도윤아, 아침 점호 준비해. 분대장의 호명에 도윤은 재빨리 대답했다. 군 생활에 적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오늘의 작업 배치를 확인했다. 부대 시설 정비 작업이었는데 다행히 실내 작업이라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어젯밤 꿈에서 할머니가 추위에 떨고 계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한도윤 이병. 작업 시작 전 이진 중대장이 도윤을 불렀다. 34살의 여군 장교인 아진은 원칙주의자로 유명했지만 부하들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편이었다. 예. 중대장님.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 아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군 규정상 개인 사정으로 특별 대우를 받기는 어려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네.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실로 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진의 따뜻한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도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집에서는 조용한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5시 복례는 어둠 속에서 폐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다. 밤새 내린 눈이 얇게 쌓여 있어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런 날일수록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하지만 복례의 무릎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제 넘어진 후로 통증이 더 심해졌고 추위 때문에 관절이 더욱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도 손자 도윤이 군대에서 걱정하지 않게 하려면 꿋꿋이 버텨야 했다. 오전 8시 서율과 서인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들어왔다. 일기예보에서 말한 대로 강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언니, 할머니 괜찮을까? 서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좌판을 준비하러 나가셨는데 이런 날씨에 길바닥에 앉아 계시는 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빠한테 편지 써야겠다. 서율이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언니의 신중함으로 서율은 항상 집안 상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곤 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 생활비 지출 내역,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모든 것을 적어두었다. 이번엔 뭐라고 쓸 거야? 할머니가 어제 무릎 아프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가스요금 고지서도 또 왔고. 서인의 목소리에는 14살 소녀답지 않은 무게감이 있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다. 학교로 가는 길에 서율은 계속 걱정이 되었다. 요즘 할머니가 자주 기침을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언니, 우리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서인이 갑자기 말했다. 직설적인 성격의 서인은 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아직 중학생인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 공부나 열심히 하자. 서율이 동생을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고지서들과 텅 비어가는 냉장고를 보면서 무력감이 커져만 갔다. 그 시각 시장 골목 한편에서는 복례가 좌판을 펼치고 있었다. 손끝이 꽁꽁 얼어서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김치, 젓갈, 밑반찬 몇 가지를 작은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할머니,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일찍 들어가세요. 단골 과일 가게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복례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이것도 다 익숙해졌는걸요. 하지만 사실 복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다. 세월의 무게와 생계의 부담이 한 노인의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정오가 지나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나마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기상청에서는 밤까지 폭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복례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몸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날 저녁 도윤은 생활관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펜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서유라 서인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몸 괜찮지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마시고 서율이랑 서인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곧 면회날이 되면 꼭 보러 갈게요. 편지를 쓰면서도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정작 자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도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점점 거세져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 내일도 한파가 계속된다는 일기예보가 생각났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무사히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 기찬이 도윤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너 정말 걱정이 많구나. 편지 쓸 때마다 표정이 무거워져. 형, 사실 집에서 할머니가 혼자 생계를 꾸려가고 계세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제가 일을 했는데. 도윤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기찬은 조용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힘들겠구나.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 내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기찬의 위로에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다. 그 순간 도윤은 알지 못했다. 바로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울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후 2시 반 복례는 폐지 손수레를 끌고 마지막 수거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추위 때문에 평소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다.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무릎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다. 손수레의 바퀴가 얼어붙은 노면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복례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생활비가 부족할 테니 계속 걸어야 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춥네요. 좀 쉬시다가 하시지 그래요? 아파트 경비원이 복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레를 계속 끌었다. 괜찮아요. 이런 날일수록 더 많이 모아야 해요. 그 순간이었다. 복례가 손수레를 끌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넘어졌다. 얼어붙은 보도 블록에 무릎이 먼저 닿았고 이어서 손목과 옆구리가 차가운 콘크리트에 부딪혔다. 할머니. 경비원이 달려와 복례를 부축했다. 복례의 얼굴은 창백했고 거친 숨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옆구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는 점이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복례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경비원은 복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복례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복례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고 계시나요? 구급대원이 경비원에게 물었다. 하지만 경비원도 복례의 가족 연락처는 알지 못했다. 손자가 군대에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복례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보호자가 계신가요? 응급실 간호사가 물었을 때 복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자가 있는데 군대에 있어요. 손녀들은 학교에 갔고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정밀 검사나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요. 가족분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말에 복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14살인 쌍둥이들로서는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일 오전 11시까지는 보호자가 와서 서명을 해주셔야 해요. 그 전까지는 응급처치만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복례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과연 내일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편 그 시각 학교에서는 서율과 서인이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있었다. 집에 가봤자 할머니는 아직 일터에 계실 테고 빈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언니, 할머니 오늘 아침에 기침 많이 하셨지? 서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최근 며칠 동안 할머니의 기침이 심해진 것 같았다. 응. 나도 걱정돼.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돈 든다고 안 가시잖아. 서율이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사실 두 자매는 할머니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4살 소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서인이 다시 말했다.
직설적인 성격의 서인은 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중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그리고 할머니가 알면 더 걱정하실 거야. 서율이 동생을 말렸지만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집에 쌓여가는 고지서들과 점점 줄어드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두 자매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와 계셔야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아직 안 오셨네. 서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복례는 보통 오후 4시쯤에는 집에 돌아오셨는데 오늘은 유난히 늦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찍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서율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두 자매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다른 음식이 없었다. 어제 먹다 남은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6시가 지나도 복례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율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언니 전화 한번 해보자. 서인이 제안했지만 복례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할머니 다치신 건 아닐까? 서율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최근 할머니가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큰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7시가 되자 두 자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서율은 오빠에게 보낼 편지를 꺼내들었다. 오빠한테 편지 써야겠어. 할머니 상황도 알려드리고. 서율이 연필을 들고 편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리면 오빠가 걱정할 테고 안 알리자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소 할머니의 발걸음과는 달랐다. 더 느리고 힘없는 소리였다. 할머니. 서율과 서인이 동시에 현관으로 달려갔다. 복례가 벽에 기댄 채로 신발을 벗고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서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복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넘어졌을 뿐이야. 하지만 복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 다녀오신 거예요? 서율이 붕대를 보며 물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급실에 갔다 왔어. 별일 아니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복례는 쌍둥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의사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내일까지 보호자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할머니, 오빠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인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굳이 걱정 끼칠 필요 없어. 복례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도윤에게 연락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군인인 도윤이 함부로 부대를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14살 쌍둥이들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할머니 내일 병원에 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다. 내일 오전에 보호자가 와서 서명을 해야 한대. 그럼 오빠한테 연락해야죠. 서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군대에서 어떻게 나와? 그냥 내가 혼자 가면 돼. 할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서율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구리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다. 도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율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다. 할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 잠 안 와? 서인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응. 할머니 걱정돼서. 우리가 직접 오빠한테 가면 안 될까? 서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율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부대까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오빠한테 상황 설명하고 휴가 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서인의 말에 서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버스표 살 돈 정도는 있었고 오빠가 있는 부대 위치도 대충 알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 우리 둘이서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가? 하지만 할머니는 내일 병원에 가셔야 하고 보호자도 필요하잖아. 다른 방법이 있어? 서인의 말이 맞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윤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새벽이 되자 복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기침이 심해졌고 열도 오르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서율은 마침내 결심을 했다. 오빠에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서인아, 정말로 오빠한테 가볼까? 정말? 서인의 눈이 반짝였다. 평소 신중한 언니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다. 응.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지만 오빠한테 사정을 말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새벽 5시 쌍둥이들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복례는 아직 잠들어 계셨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 서율은 가방에 용돈을 모아둔 5만 원과 오빠가 보낸 편지들, 그리고 학교 상담 기록을 챙겼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서인이 물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서율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14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결정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새벽 5시 반 서율과 서인은 첫차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칸 안에는 출근길 직장인들과 새벽 운동을 나가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다. 두 자매는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 서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하철이 달리는 소음 때문에 옆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서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었잖아. 서율이 가방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가방 안에는 용돈으로 모아둔 5만 원과 오빠의 편지들, 그리고 학교 상담 기록지가 들어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챙겨온 것들이었다. 지하철이 환승역에 도착하자 두 자매는 서둘러 내렸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이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서율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오빠 부대까지 얼마나 걸릴까? 지하철로 1시간, 시외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거기서 또 택시 타야 할 거야. 서율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말했다. 부대 위치는 오빠가 보낸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보는 건 처음이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다. 매표소 앞에는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어디까지 가는 표 주세요? 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표원은 어린 자매를 보고 의아해했다. 혼자 가는 거야? 네. 오빠 면회 가는 거예요. 서인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매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표를 끊어주었다. 버스표가 1만 5천 원이에요. 서율이 5만 원을 내고 표를 받았다. 잔돈은 3만 5천 원이었다. 부대까지 가는 택시비와 돌아올 교통비를 생각하면 빠듯한 금액이었다.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다. 두 자매는 터미널 휴게실에 앉아서 기다렸다. 서율은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빠가 삼중대라고 했지? 응. 그리고 부대 이름도 여기 적혀 있어. 서율이 편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어떻게 오빠를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버스에 올라탄 두 자매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는 도시 풍경이 보였다. 서희는 긴장한 탓인지 자꾸 다리를 떨었고 서율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고 있었다. 언니, 오빠가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랄까? 당연하지. 갑자기 나타나면 기절할 거야. 두 자매는 작은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다. 과연 군대에서 면회가 가능할지, 그리고 오빠가 휴가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발이 점점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승객 여러분, 폭설로 인해 체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잠시 휴게소에 정차하겠습니다. 기사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버스는 휴게소로 들어갔고 승객들은 모두 내려서 기다려야 했다. 휴게소는 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서율과 서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뜨거운 라면 하나를 주문했다. 둘이 나눠 먹기에는 부족했지만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언니, 돈 괜찮아? 서인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다. 서율은 지갑을 확인해 보니 3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택시비만 있으면 될 거야. 돌아올 때는 오빠가 뭔가 방법을 찾아줄 거야. 하지만 서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만약 오빠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체인 작업이 끝나고 버스가 다시 출발한 것은 1시간 후였다. 예정보다 늦어진 탓에 부대에 도착하는 시간도 늦어질 것 같았다. 서율은 시계를 보며 걱정했다. 할머니는 11시까지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과연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시골 터미널은 으스스하고 사람도 별로 없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다. 택시 있나? 서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터미널 앞에는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지만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저기 기사님 계시네. 서율이 택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년 남성을 가리켰다. 두 자매가 다가가자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 가려고? 부대 가려고 하는데요. 서율이 편지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다. 기사는 주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까지는 1만 5천 원이야. 그런데 너희 혼자 가는 거야? 네. 오빠 면회 가는 거예요. 서인이 대답했다. 기사는 날씨를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안 좋은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서율이 돈을 내고 택시에 올라탔다. 잔돈은 이제 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다. 돌아갈 교통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오빠를 만나는 게 우선이었다. 택시는 눈 덮인 시골길을 달렸다. 양쪽으로는 하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간간히 농가들이 보였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눈 때문에 속도도 낼 수 없었다. 여기 처음 와봤지? 기사가 백미러로 두 자매를 보며 물었다. 네. 오빠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면회 절차 같은 것도 잘 모르겠네. 부대마다 규정이 다른데. 기사의 말에 서율은 가슴이 덜컥했다. 혹시 오늘이 면회일이 아니라서 오빠를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30분을 더 달린 후에야 부대 정문이 보였다. 높은 철책과 초소 그리고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쓰인 팻말이 눈에 띄었다. 두 자매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여기서 내리면 돼요. 서율이 말했지만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택시 잡기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오빠가 뭔가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서인이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확신이 없었다.
택시가 떠나고 나자 두 자매는 부대 정문 앞에 혼자 남겨졌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까지 불어서 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정문 초소에서는 위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서율과 서인이 다가가자 위병이 창문을 열었다. 뭐하러 왔어? 저희 오빠 면회 왔는데요. 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병은 두 자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 안 돼. 주말에 와.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서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위병의 표정은 굳었다. 그래도 규정이 규정이야. 평일 면회는 절대 안 돼. 그럼 잠깐만이라도 만날 수 없나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서율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위병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돌아가. 차가운 거절에 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오빠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 제발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아파요. 오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서인이 철책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위병은 여전히 냉정했다. 규정은 규정이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때 초소 안에서 다른 군인이 나타났다. 계급장을 보니 상급자인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면회 왔다는데 평일이라 안 된다고 했어요. 위병이 보고했다. 상급자는 두 자매를 보더니 잠시 생각했다. 어떤 급한 일인데?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보호자가 필요해요. 우리 오빠밖에 없어요. 서율이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다. 상급자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어. 중대에 연락은 해줄 수 있지만 면회는 불가능해. 그럼 오빠한테 연락만이라도 해주세요. 서인이 간절히 부탁했다. 상급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야? 한도윤이요. 삼중대 소속이에요. 서율이 재빨리 대답했다. 상급자는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상급자가 다시 나왔다. 삼중대에 연락했는데 한도윤 이병이 훈련 중이라서 당장은 연락이 어렵다고 해. 오후에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하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글쎄, 훈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급자의 말에 두 자매는 절망했다. 할머니는 11시까지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다. 돌아갈 교통비도 없어요. 서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급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온 거야? 택시비 다 썼어요. 서율이 대답했다. 상급자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 버스 터미널까지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두 자매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오빠를 만나지 못한 채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오빠를 꼭 만나야 해요. 기다릴게요. 서율이 단호하게 말했다. 상급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 날씨도 안 좋고. 하지만 두 자매는 물러서지 않았다. 철책 앞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추위는 점점 심해져 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오빠를 만나는 것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오후 3시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서율과 서인은 부대 정문 앞 철책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추위 때문에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두 자매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언니, 너무 추워. 서인이 언니에게 바짝 붙어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율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동생과 함께 덮었다.
하지만 얇은 외투 하나로는 이 혹독한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병은 계속 두 자매를 신경 쓰고 있었다. 아무리 규정이 규정이라고 해도 이런 날씨에 어린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부로 부대 안으로 들여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얘들아, 정말 괜찮아? 위병이 초소에서 나와 두 자매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추위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오빠만 만나면 돼요. 서율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위병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어 두 자매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받아. 그리고 저기 편의점에서 뜨거운 음료라도 사 먹어. 하지만 서율과 서인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택시비로 모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요. 서인이 솔직하게 말했다. 위병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럼 이거라도. 하지만 두 자매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빠를 기다릴게요. 서인의 말에 위병은 더욱 걱정스러웠다. 이런 날씨에 계속 밖에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부대 안에서 한 명의 군인이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문기찬 병장이었다.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정문 앞에 소동을 보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기찬이 위병에게 물었다. 위병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한도윤 이병 동생들이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입원하셨다면서 면회를 하겠다고 해요. 평일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찬은 깜짝 놀랐다. 도윤이 항상 편지를 쓰며 걱정하던 쌍둥이 동생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니. 정말 한도윤 이병 동생들이에요? 네. 이름도 맞고 부대 정보도 정확해요. 기찬은 철책 너머로 두 자매를 바라보았다. 도윤이 항상 이야기하던 서율과 서인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얘들아, 너희가 서율이랑 서인이지? 기찬이 철책에 다가가서 물었다. 두 자매는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오빠 아세요? 서율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기찬 병장이야. 너희 오빠랑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오빠 어디 있어요? 서인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하지만 기찬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금 야외 훈련 중이야. 저녁 6시나 되어야 돌아와.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서율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기찬은 걱정스러웠다. 이런 날씨에 3시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이다. 너희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따뜻한 곳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어디서요? 저희는 돈도 없어요. 서인이 말했다. 기찬은 잠시 고민했다. 규정상으로는 민간인을 부대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었지만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다. 잠깐만 기다려봐. 기찬은 초소로 가서 상급자와 상의했다. 하지만 답은 마찬가지였다. 규정상 불가능해.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도 민간인 출입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상태로 계속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요. 기찬의 걱정에 상급자도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 사이 두 자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서인은 추위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서율은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다. 언니, 정말 괜찮아? 서인이 언니를 흔들며 물었다. 서율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서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기찬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것도 가져가. 기찬은 자신의 군복 외투를 벗어서 철책 너머로 건넸다.
따뜻한 외투 덕분에 두 자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오빠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서율이 간신히 말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훈련 끝나는 대로 바로 데리고 올게. 하지만 3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오후 4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눈보라는 계속 거세져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기온도 더욱 떨어져 갔다. 두 자매는 서로 껴안고 있었지만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한 대의 군용 차량이 정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진 중대장이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던 중에 정문 앞의 상황을 보게 된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아진이 위병에게 물었다. 위병은 상황을 보고했다. 한도윤 이병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할머니 병원 일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평일이라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진은 철책 너머에 두 자매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체온 저하로 보이는데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진은 잠시 고민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했다. 일단 의무실로 데려와서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 규정상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아진의 단호한 명령에 위병은 정문을 열었다. 두 자매는 겨우 일어서서 걸어 들어왔다. 의무실에서는 군의관이 두 자매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체온 저하 상태였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군의관의 말에 따라 두 자매는 의무실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아진은 의자에 앉아서 두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보네. 네. 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서율이 설명했다. 아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한도윤 이병은 지금 야외 훈련 중이야. 6시에 돌아올 예정이니까 그때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서인이 기뻐하며 물었다. 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작정 오면 안 돼. 위험했잖아.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서율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진은 두 자매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도 다음에는 먼저 연락하고 와. 알겠지? 네. 알겠어요. 두 자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었다. 과연 도윤이 휴가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할머니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5시 반 야외 훈련을 마친 부대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율과 서인은 의무실 창문으로 부대 안을 바라보며 오빠를 기다렸다. 오빠가 올까? 서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율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와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두 자매의 간절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과연 도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멀리 병원에 계신 할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 자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6시 정각 야외 훈련을 마친 부대원들이 속속 부대로 돌아오고 있었다. 의무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던 서율과 서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눈보라 때문에 형체가 흐릿했지만 훈련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오빠가 저기 있을까? 서인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중얼거렸다. 서율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눈빛으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문기찬 병장이 들어왔다. 기찬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얘들아, 너희 오빠 왔어. 기찬의 말에 두 자매는 벌떡 일어났다. 드디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요? 응. 지금 씻고 있는데 곧 올 거야. 10분 후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한도윤이 나타났을 때 두 자매는 동시에 그에게 달려갔다. 오빠. 서율과 서인이 도윤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두 자매를 꼭 안아주었다. 서율아, 서인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무슨 일이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율은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빠 할머니가 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빠밖에 없어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동안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할머니가 어떻게 쓰러지셨어? 폐지 주우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내일 오전 11시까지 보호자가 와서 서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인이 급하게 설명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금은 이미 6시가 넘어 있었고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나가지? 군인이 함부로 부대를 나올 수는 없는데. 도윤의 말에 두 자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결국 해결책이 없다는 건가? 그때 이진 중대장이 의무실로 들어왔다. 아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도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한도윤 이병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네. 중대장님. 도윤은 가족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75살 할머니와 14살 쌍둥이 동생들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입대하기 전까지는 야간 택배일로 가족을 부양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지는 도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평소 성실한 도윤의 행동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힘들었겠네요. 아진의 따뜻한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중대장님, 제가 어떻게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응급 상황이긴 하지만. 도윤의 질문에 아진은 잠시 생각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았다. 일단 상부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서율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오빠, 이거 가져왔어요. 서율이 내민 것은 오빠의 편지들과 학교 상담 기록지,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평소 꼼꼼한 서율답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챙겨온 것이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가져왔어?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서율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혹시나 해서요. 오빠가 진짜 가족의 기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지는 서율이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도윤이 보낸 편지에는 생활비 이체 내역과 가족을 걱정하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학교 상담 기록에는 두 자매가 오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도윤이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요. 아진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중대장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도윤의 걱정에 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일반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지만 대대장님께 직접 보고하면 긴급 외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의무실 전화가 울렸다. 아진이 받았다. 네. 이진 중대장입니다. 전화를 받는 아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진은 도윤에게 말했다. 대대장님이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시네요. 상황을 보고받고 싶다고 해요. 도윤은 긴장했다.
백경태 대대장은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서유라, 서인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도윤이 동생들을 달래며 말했지만 서율이 고개를 저었다. 오빠, 우리도 같이 가요. 직접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희는 민간인이라서. 중대장님, 저희도 데리고 가도 될까요? 서인이 아진에게 부탁했다. 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상황이니까 함께 가죠. 대대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도윤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두 자매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대대장이 상황을 이해해 줄까? 사무실에 들어서자 백경태 대대장이 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대대장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한도윤 이병. 예, 대대장님.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일,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없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대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휴가를 달라는 겁니까? 예, 대대장님. 긴급 상황이라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대장의 답은 예상과 달랐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군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대대장의 차가운 답변에 두 자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대대장님.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서인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대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때 서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대장님, 이 자료들을 좀 봐주세요. 서율이 가져온 편지들과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다. 하지만 대대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로는 규정을 바꿀 수 없어요. 냉정한 거절에 서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오빠를 만났는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다. 제발요, 대대장님.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서인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대대장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감정에 호소한다고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류현섭 사단장이었다. 순찰 중에 대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른 것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대대장은 급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한도윤 이병의 가족이 면회를 왔는데 할머니 병원 일로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사단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서인을 보고는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다. 왜 왔니? 사단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인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계신데 보호자가 필요해요. 오빠밖에 없어요. 그래. 많이 걱정되겠구나. 사단장은 서율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편지 내용과 상담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자료들을 보니 도윤이가 정말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네요. 사단장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대대장이 다시 말했다. 사단장님, 아무리 그래도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사단장은 대대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장의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드디어 전환점이 온 것일까? 류현섭 사단장의 강력한 한마디가 대대 사무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백경태 대대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한도윤과 쌍둥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하지만 규정을 어기면 상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사단장의 표정은 단호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은 규정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단장은 서율이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윤이 보낸 편지들에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고 학교 상담 기록에는 두 자매가 오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을 보니 도윤이가 법적으로도 실질적인 부양자네요. 사단장이 말하자 이진 중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윤의 병무청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 부양 관련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말이에요. 아진의 제안에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대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실에 연락을 취했다. 10분 후 장세훈 행정장교가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30살의 세훈은 평소 업무 처리가 꼼꼼하기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왠지 긴장한 모습이었다. 도윤의 병무청 기록입니다. 세훈이 서류를 책상에 놓았다. 사단장이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상하네요. 여기에는 가족 부양 신청서가 기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사단장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류에 집중되었다. 아진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단장님, 이 서류에 첨부되어야 할 가족관계 증명서와 소득 증명 자료들이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장이 놀라며 물었다. 서율이 가져온 자료들과 비교해보니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도윤아, 너는 분명히 이 서류들을 다 제출했지? 네, 분명히 했습니다. 입대 전에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제출했어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사단장의 시선이 세훈에게 향했다. 행정장교, 이 서류들이 어떻게 누락된 거죠? 세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더듬거렸다.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정리한 건데요. 하지만 아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 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았던 아진은 이런 중요한 서류가 단순히 실수로 누락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행정장교 컴퓨터에서 원본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시스템이 점검 중이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훈의 대답에 사단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긴급 상황이니까 도윤에게 외박을 허가하겠어요. 사단장의 결정에 도윤과 쌍둥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대대장이 다시 반대했다. 사단장님, 서류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외박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대장,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할머니가 계시는데 서류 때문에 미룰 수는 없어요. 사단장의 단호한 말에 대대장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서인이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했다. 오빠, 혹시 그때 병무청에서 받은 접수증 있어? 접수증?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서율이 가방을 뒤져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말이야? 서율이 내민 것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서류 접수증이었다. 거기에는 제출한 서류 목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사단장이 접수증을 확인해 보니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부양사실 확인서 등이 모두 제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왜 누락되었을까요? 사단장의 말에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진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세훈을 바라보았다. 행정장교, 혹시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세훈이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고 사단장은 확신했다. 뭔가 의도적인 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도윤의 외박부터 처리하죠.
사단장이 외박 허가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아진이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사단장님, 행정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누가 언제 서류에 접근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진의 제안에 세우는 더욱 당황했다. 시스템이 점검 중이라고 했잖아요. 점검은 매주 금요일 밤에 하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아진의 지적에 세우는 할 말이 없었다. 사단장은 직접 행정실로 가서 컴퓨터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모두 행정실로 갑시다. 행정실에 도착한 사단장은 직접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접속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점검 중이라는 세운의 말은 거짓이었다.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단장이 도윤의 파일에 접근한 기록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세운이 도윤의 파일에 접근해서 첨부 파일들을 삭제한 기록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사단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세운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행정장교, 왜 이 파일들을 삭제했습니까? 그게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해서 삭제했다고요? 사단장의 추궁에 세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을 파헤쳤다. 혹시 성과 평가와 관련이 있나요? 병무청 업무 처리 건수로 평가받는 거 말이에요. 아진의 말에 세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사실 세운은 분기별 성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복잡한 케이스들을 의도적으로 기각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행정장교, 사실을 말하세요. 사단장의 엄중한 명령에 세우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성과 점수 때문에 복잡한 케이스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도윤뿐만 아니라 다른 장병들의 정당한 권리가 개인의 이익 때문에 무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매우 단단해졌다. 대대장도 이제는 할 말이 없었다. 도윤아,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당신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감사할 것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사단장은 즉시 긴급 외박 허가서에 서명하고 내일 아침 병무청에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장세훈 행정장교는 내일부터 직무 정지입니다. 감사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세훈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다. 대대장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유라, 서인아, 너희가 가져온 자료들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을 거야. 사단장이 두 자매에게 고마워했다. 특히 서율의 꼼꼼함과 서인의 용기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다. 이제 빨리 할머니께 가보자. 도윤이 동생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드디어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단장은 직접 부대 차량을 배정해서 세 사람이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병무청에 강력한 재검토 요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을 통해 모든 장병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다. 밤 9시 부대 차량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도윤과 서율, 서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안으로 달려갔다. 하루 종일 걱정했던 할머니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할머니의 상태가 어떨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응급실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세 사람을 확인했다. 최복래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손자입니다.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간호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6병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6병동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군복을 입은 채로 병원에 온 것도 처음이었고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내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복내는 갑자기 나타난 손자와 손녀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윤아, 서유라, 서인아. 왔니? 할머니. 세 사람이 동시에 복내에게 달려갔다. 특히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많이 아프셨죠?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복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하루 종일 혼자 병실에서 기다리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도윤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할머니는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과 체온 저하로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고령이시라 며칠 더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회복되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 옆에서 돌봐드려야 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간 후 가족들만 남은 병실은 조용했다. 복내는 손자의 군복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아, 너 때문에 부대에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할머니. 부대에서 이해해 주셔서 외박 허가 받고 왔어요. 도윤이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복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군인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서율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부대까지 찾아간 이야기, 사단장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행정장교의 잘못이 밝혀진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정말 우리 서율이가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다 챙겨갔다고. 복내가 놀라며 서율의 손을 잡았다. 평소 꼼꼼한 서율이지만 이번엔 정말 대단했다. 할머니, 저희가 오빠 편지들도 다 가져갔어요. 오빠가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서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복내는 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류현섭 사단장이었다. 사단장은 개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사단장이 복내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복내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사단장이 만류했다. 편히 계세요. 제가 류현섭 사단장입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오셨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복내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은 의자에 앉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이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손자가 부대에서 폐를 끼치지는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다른 장병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사단장의 말에 복내는 안도했다. 그동안 손자가 군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장님, 정말로 도윤이가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병무청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에요. 오늘 일로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거든요. 사단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미 신청서를 준비해왔다. 도윤이가 실질적인 가족 부양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도 첨부했다. 서류를 보니 오늘 발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장세훈의 고의적 누락 사실, 도윤의 가족 부양 실태, 할머니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늦게 발견해서 죄송해요. 그때 병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다. 문기찬 병장과 이진 중대장이었다. 기찬은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진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도윤아, 상근 예비역 전환이 승인되면 평일에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어. 정말요? 응. 그럼 할머니도 돌볼 수 있고 동생들도 챙길 수 있을 거야. 아진의 설명에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드디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단장은 병원 사회사업팀과도 연결해서 할머니의 치료비 지원과 향후 생활 보조에 대해서도 상의해 놓았다고 했다. 지자체 복지 담당자도 내일 오실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복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평생 남에게 도움받기를 꺼렸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서율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머니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밤이 깊어가자 사단장과 아진, 기차는 병원을 떠났다. 가족들만 남은 병실에서 복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도윤은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 서율과 서인은 병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 곳에 모여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새벽이 되자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다. 상근 예비역이 되면 가족을 돌보면서도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아침이 되자 병원은 바빴다. 의사가 회진을 돌았고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분주했다. 복내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오늘부터는 죽도 드실 수 있어요. 소화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다. 서율과 서인은 병원 식당에서 할머니를 위한 죽을 사오겠다고 했다. 도윤은 병원 사무실에서 보호자 서명을 마쳤다. 입원비 관련해서도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 오전 10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단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도윤아, 좋은 소식이야. 병무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 이르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도윤의 기쁜 목소리를 듣고 복내와 쌍둥이들도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연락이 왔어. 할머니 좌판을 정식 노점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네. 더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졌다. 이제 복내는 추위에 떨며 길바닥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오빠가 상근 예비역이 되면 저녁마다 집에 와요? 서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럼 매일 저녁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도윤의 대답에도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빠 편지 쓸 필요 없겠네. 편지도 좋지만 직접 만나는 게 훨씬 좋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어제까지의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복내의 컨디션이 더욱 좋아졌다.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을 정도였다. 정말 다행이에요. 회복이 빨라서. 담당 간호사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도윤은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다.
할머니의 상태도 안정되었고 앞으로의 해결책도 보였기 때문이다.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 응. 부대 일에 지장 없도록 해라. 복내가 손자를 걱정하며 말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한도윤은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오전 8시에 부대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가장 좋은 점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녁 7시 도윤이 집에 돌아오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현관까지 풍겨왔다. 복내는 퇴원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대신 서율과 서인이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었다. 오빠 왔어? 서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도윤을 반겼다. 예전에는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매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응. 오늘 부대에서 뭐 했어? 교육도 받고 행정 업무도 도왔어. 그런데 너희는 학교 어땠어? 도윤이 군복을 벗으며 물었다. 서율은 거실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언니가 오늘 반장 선거에서 당선됐어. 서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율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뽑아준 거야. 하지만 도윤은 서율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달 전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 경험이 서율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다. 우리 서율이가 반장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 도윤이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자 서율이 환하게 웃었다. 복내는 부엌에서 식탁을 차리고 계셨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다.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한 정식 노점 덕분에 추위에 떨며 길바닥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 장사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새로 나온 노점이라 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더구나. 복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 덕분에 생활도 한결 안정되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도윤은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서율과 서인은 학교 이야기를, 복내는 노점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오빠, 그런데 부대 사람들은 오빠 일을 어떻게 생각해? 서인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사단장님께서 전체 교육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하셨어. 가족을 위한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야. 실제로 류현섭 사단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전체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장병들의 가족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문기찬 형이 말하는데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우리 부대 방식을 참고한다고 하더라고. 도윤의 말에 가족들은 뿌듯해했다.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한편 부대에서는 백경태 대대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규정만 고수하려 했지만 사단장의 지도를 받으며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배워가고 있었다. 요즘 대대장님도 많이 달라지셨어. 장병들 개인 상황을 더 자세히 물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거든. 도윤이 설명하자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좋은 일이야. 장세훈 행정장교는 감사 조사 결과 직무 교육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장교가 배치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군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최근 한 부대에서 일어난 사례를 계기로 국방부는 장병 가족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들의 경험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였네. 서율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한 거야. 그날 용기를 내서 부대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야. 서인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의 추위와 두려움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억이 되었다. 며칠 후 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류현섭 사단장이 주관하는 가족 초청 행사였다. 도윤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장병들의 가족들도 초청되었다. 행사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장병들과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도윤의 가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할머니, 그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다른 장병의 어머니가 복례에게 물었다. 복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자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가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서율과 서희는 다른 장병들의 동생들과 친해졌다. 비슷한 또래라 그런지 금세 친밀해졌다. 너희들 정말 용감하다.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 갔을 것 같은데. 한 장병의 여동생이 감탄하며 말했다. 서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더라고. 행사 마지막에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단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앞으로도 우리 부대는 장병들의 가족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부대 견학을 했다. 도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근무하는 사무실을 구경했다. 오빠가 여기서 지내는구나. 서율이 깔끔하게 정리된 생활관을 보며 말했다. 문기찬 병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도윤이는 정말 모범적이에요. 다른 병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고요. 이진 중대장도 인사를 하러 왔다. 할머니, 몸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복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오빠 부대 사람들이 다 좋은 분들이네. 서인이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좋은 분들이야. 덕분에 군 생활이 힘들지 않아.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 하루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할머니, 이제 정말 걱정 없으시겠어요? 서율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복례는 손녀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든든해. 너희들이 다 컸구나.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기 같은 편지였다. 한 달 전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부대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보람된다. 도윤은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 달 전 그 무서웠던 눈보라와는 달리
오늘의 눈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도유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가족들이 잠든 거실을 바라보았다. 소파에서 잠든 서율과 서인, 그리고 방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할머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내일 아침에도 부대에 가서 성실히 근무하고 저녁에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도유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용기와 따뜻한 선택이 정말로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말이다.